안녕하세요. 드디어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목요일 출근길 뉴스 함께 하시면서요. 오늘 하루 마무리 그리고 또 오늘 하루의 시작 잘 하시고요. 내일이면 금요일이니까요. 조금 더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가 증시를 짓눌렀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FOMC 회의 의사록을 공개했는데 이 의사록에서 시장의 금리 인하론을 일축한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0.39% 빠진 25,776.6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전거래 대비 0.28% 하락한 2,856.2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45% 내린 7,750.84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초대형 기술주 그룹인 이른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은 애플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술 견제가 보안, 감시 분야로까지 확대가 되면서 무역전쟁 조기 해결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부진에 빠진 소매주들이 하락세를 주도한 모습이었는데요. 백화점주 노드스트롬은 9% 이상, 가정용품 판매체인 로우스는 1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한편 오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연준은 이 의사록을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지난 1일에 FOMC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 의사록이 오늘 공개가 된 겁니다. 이 의사록에 따르면 FOMC 위원들은 연방 기금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에 대한 인내심 정책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당분간 정책금리를 2.25%에서 2.5%로 동결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와 금융 여건이 추가로 개선되더라도 한동안 신중한 접근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리 인상을 당분간 자제할 방침도 거듭 천명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경기 확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지목하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반대로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일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저물가에는 일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럽 증시는 브렉시트와 미중 무역 갈등 문제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면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런던 증시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전거래일 대비 0.07% 소폭 오르면서 7,334.19로 장을 마쳤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도 전거래보다 0.21% 올랐습니다. 12,168.74포인트를 기록했지만 프랑스 까크 지수는 0.12% 하락한 5,378.98로 마감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스탁 50 지수는 3,386.72를 기록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0.01% 올랐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전날 브렉시트 제2국민투표까지 거론을 하면서 유럽연합 탈퇴협정 법안의 처리를 호소했지만 영국 하원의 반응은 냉담해서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회담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해서 미중 무역 전쟁의 긴장도 지속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전거래일에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봐야겠죠. 오전에 코스피 지수는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후에 살아나면서 코스피 지수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틀째 올랐는데요.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분쟁이 언제 어떤 식으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당분간은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보다 0.18% 오른 2064.86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0.42% 상승한 706.9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틀째 이 화물선 반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YG 어니스토호의 반환을 요구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바로 어제 출근길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그에 이어서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도 현지 시간 22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미국에 압류된 화물선의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교착된 핵 협상이 재개되려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해제라는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YG 어니스토호 압류는 주권을 침해하고 미래 양자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사는 북한의 방위 능력을 확인하는 일상적인 것이었다면서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도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후에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향후 협상에 대해 희망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전까지의 논의를 기초로 삼아 진전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측을 압박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은 무누신 장관이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가 테이블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데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6월 말에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을 언급한 거겠죠. 아울러 아마 앞으로 30일에서 45일 동안은 어떤 결정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기존의 10%에서 25%로 올린 데 이어서 3천억 달러 규모 이상의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도 준비 중인 25%의 관세 부과와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추가 관세가 발효되려면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취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농민을 중국의 보복으로부터 방어할 것이며 소비자와 미 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갈등 상황에서도 양국은 협상 여지가 있다는 신호를 주고받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G20 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고 중국은 무누시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방중을 초청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에 실시간 검색어에 히토류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히토류와 관련된 소식도 하나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히토류는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자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라고 말했다고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시 주석이 지난 20일 장시성에 있는 히토류 생산업체를 방문해서 이같이 말하면서 기술 수준을 계속 향상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런 언급은 전 세계의 히토류의 81%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서 히토류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히토류는요, 첨단 전자제품의 필수 재료로 쓰이는 광물이고요. 미국도 수입 히토류의 80% 정도를 중국에서 사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히토류 가격은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이 불투명해지던 지난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3개월 동안 30% 이상 급등했다고 합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 탈퇴 협정에 대한 지지를 하원에 촉구했습니다. 하원에 출석해 발표한 성명에서 오는 24일 EU 탈퇴 협정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모든 편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일부에서 제기한 법안 상정 연기 방안에 대해 정부는 이미 이와 관련해 명백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예정대로 6월 3일에 시작되는 주에 EU 탈퇴 협정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하원에 출석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24일 EU 탈퇴 협정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모든 편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법안 상정 연기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미 이와 관련해 명백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예정대로 6월 3일 시작하는 주에 EU 탈퇴 협정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다음 주가 되겠죠. 메이 총리는 자신이 올해 총리직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뒤에 브렉시트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입지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설계 업체와 이동통신 업체들도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과 함께 제품 출시 보류에 나선 건데요. 영국 BBC가 ARM의 내부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영국의 세계적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이 지난 16일 화웨이와의 사업 중단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유효한 계약과 지원 서비스 등 모든 업무를 중단하도록 하고 규정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렸는데요. 이런 조치는 미국 정부의 최신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영국의 최대 이동통신사인 EE도 보안에 관한 신뢰를 확보하기 전까지 화웨이의 5G 스마트폰 개통을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또 다른 이동통신사 보다폰도 화웨이 5G 기기의 불확실성이 있는 한 사전 예약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기업들의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에는 화웨이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지 워시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미국 내 기업 환경, 비즈니스 등에 대한 조언을 듣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운영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은 작년 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경영에 복귀한 뒤에 응우옌 수언푹 베트남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아랍에미리트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 등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면서 5G 이동통신 등 핵심 사업과 관련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로서 인맥을 넓히면서 민간 외교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성장률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반도체 착시 효과가 제거된 올 성장률은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2일 KDI는 2019년 상반기 KDI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종전 대비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날 OECD가 성장률 전망을 낮춘 데 이어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KDI마저 같은 진단을 내려 한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5대 수출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 바이오 분야에 투입하는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현행 연 2조 6천억 원에서 2025년까지 4조 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정부는 22일 충북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 산업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전략적인 신산업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며 2030년까지 제약, 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부를 향해 택시 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한 이재용 소카 대표에 대해 이기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산업의 종사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기업인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의 작업을 하다 보면 혁신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각종 규제나 기존 산업 종사자를 방해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최 위원장이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들은 혁신을 위해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갈등을 풀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피해 계층을 외면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혁신만 강조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들려주는 뉴스였습니다. 오늘 출근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덥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에어컨만 찾다 보면 냉방병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